나는 허공을 거닐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빈 곳을 바라보는 생물들의 눈은 슬프고 아름답습니다. 물소의 눈도 그랬고 돼지들의 눈도 그랬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보이지 않고 죽음의 순간에도 밝은 곳으로 나오지 않아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라고 쓰면 좋은 날이 됩니다. 나쁘지 않은 밤이다 라고 쓰면 나쁘지 않은 밤이 되는 것처럼.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언어가 존재와 형상을 만들어내는 형식이에요. 그것은 신의 방식이고 또한 내 삶의 방식입니다. 남은 삶은 길고 지루하지만 지나온 삶은 달라요. 오직 과거만이 완전해요. 정용준 작가의 소설 이국의 소년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은 지난주에 이어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신영철, 정용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쵸. 정말 추워졌어요. 네. 정용 작가님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는데 정말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요즘 그래요. 시간이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조선대학교, 한 분은 뭐 모교이시기도 하고요.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부터 한번 여쭤보려고요. 오늘 관객분들도 많이 오셨기도 하고 하니까 그 평론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설가님께는 소설을 씀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이거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좀 강조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영철 평론가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을 따로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들을 그냥 다 수업 시간에 쏟아내려고 해요. 근데 이제 표현들은 좀 혹시 좀 전달이 안 될 만한 게 있으면 좀 바꾸는 정도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제 학생들이 좀 있는데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하시는 건 아닌지. 네, 그리고 뭐 비평을 강의할 때도 있지만 그냥 넓은 의미의 문학을 강의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요? 뭐 많은데 최근에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예술을 하는 학과니까 나에게 재능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늘 고민거리잖아요. 모든 분야 예술가들이, 특히 학생들은 더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예술은 상대적으로 더 그럴지 몰라도 문학은 선천적 재능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정신적인 깊이, 그러니까 어떤 매체적 숙련성보다는 정신적인 깊이가 훨씬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장르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이제 줘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소중하냐?
제일 소중한 건 목숨이죠. 근데 목숨을 주고 글쓰기 실력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목숨이라는 게 저는 결국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가 이를테면 이제 생명을 할부로 지불하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결국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작가가 된다, 뭐 그런 얘기 최근에 했었습니다. 예. 아주 근본적으로 작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강조하시는군요. 노력밖에 없다. 그런가요? 용준 작가님 어떤 점 강조하세요? 저도 단어만 달랐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자꾸 따라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에는 정용준 작가님부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게 좋겠죠. 예, 몇 번 그렇게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네.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문학을 가르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에 시간을 들이는 이 시절은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원리를 알려주고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절을 사는 거죠. 그 시절을 살면서 글 쓸 기회를 얻고 좀 더 좋은 문학이라든지 어떤 사실 좋은 책의 리스트 같은 걸 소개받고, 때로는 강제로 써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읽기 싫었는데 읽었는데 좋을 수가 있고, 쓰기 싫었는데 써봤더니 잘 쓴다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시절은 분명히 도움이 됐는데, 저는 이제 제가 겪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까 저거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를 정말 배웠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언어로 꺼내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일단은 학생들한테 그런 제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 명 한 명 개인에게는 소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저에게 줬던 것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실제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런 소설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세부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테일을 전혀 모른 채 살잖아요. 근데 소설을 읽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설을 잘 읽으면 아주 훌륭한 인문학기도 하고 정신분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소설을 많이 읽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이. 이해심이라는 것도 그렇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소설에는 여러 인간이 있고, 그게 정말로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좋아하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좋아한다면 그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방금 신영철 평론가가 말했던 것처럼 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판단하려면 전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쓰느냐, 그 사람한테 돈을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도 쓰지 않고 돈도 쓰지 않은 채로 사랑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거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말이다. 연애 네. 팁 중에,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나는 못 만나고, 이런 것처럼 똑같이 소설 쓰기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근데 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소설을 좋아하진 않지만 아직은 좋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좋아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한 학기를 딱 셈할 때 내가 얼만큼 시간을 썼고 얼만큼 내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치의 문제인데 그걸 얼마나 내가 투자했느냐. 그래서 내가 딱 단순 셈을 해봐서 나는 이번 학기는 문학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정용준 작가님의 셈법, 문학 소설을 사랑하는 셈법 괜찮네요, 그죠?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소설가이시기 때문에 뭐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시긴 하지만 평론가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사실 요즘에 시 많이 안 읽거든요. 오히려 소설 되게 열심히 재밌게 많이 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 굳이 같은 장르의 글들을
보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기 취향이라는 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독서 취향은. 정용준 작가님은 어떤 독서 취향, 장르든 뭐 이렇게 책의 성격이든 두고 봤을 때 어떤 취향 갖고 있으세요? 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아니 답변이네요. 우리가 실제로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게 문학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영화를 생각하면 영화가 나는 액션 영화만 좀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 저는 여러 영역에서 좋은 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가리지 않고 읽으려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읽는 거는 이제 소설이겠죠. 근데 소설이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시도 저는 되게 좋아하고요. 예전에 오랫동안 시 블로그도 막 운영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래요? 이제 예전에. 예.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 블로그입니다. 폐쇄시켜 버리셨어요. 저는 되게 충실한 그 독후감을 남기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좀 그러기가 좀 약간 애매한 또 술자리에서 막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평론가는 이제 안 되시겠네요. 지금은 그죠? 안 하는데 그만큼 시든 소설이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취향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실망한 얼굴인데 학생들이 실망한 거 아닐까요? 그게 혹시?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네, 일단 잡다하게 많이 읽어라. 뭐 이건 아닌가요? 이런 잡다하게 정리? 많이 읽어라가 아니라 어떤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장르 안에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미드도 좋아하고 웹툰도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웹툰을 뭘 좋아하는지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실망한 것도 많을 거예요. 저는 말하지 뭐든지 마요. 다 그럼 좋아해요. 거기까지 그런데 말하지 말자. 우리 소설만 네.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네, 네. 그 신영철 평론가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평론 작업은 뭐 12평만 하는 분도 있고 소설 비평만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지금 신영철 평론가님은 다 하시잖아요. 모든 장르 불문, 영화 평론도 하시고. 그러면 어떠세요? 이 각각 장르별로 텍스트들의 성질도 다르고 약간 형식도 좀 다르고 그런 것들 모두 섭렵해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각기 다른 형식의 문장들로 말을 풀어내 나가는 과정, 뭐 일, 작업 어떤 흥미가 있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차이가 없나?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차이를 얘기하자면 또 제 답이 길어질 것 같고 공통점을 얘기하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이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질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인식적 가치예요. 뭔가를 알게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미학적 가치로서만으로도 읽을 수 있고 뭐 정서적인 혹은 윤리적인 가치만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그 궁극적으로 어떤 책을 제가 끝까지 읽게 되고 그 책으로 뭔가를 쓰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책이 저한테 뭔가 중요한 걸 지금 알려주고 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바로 내가 설명은 잘 못하겠다. 이런 상태일 때 이제 그 책을 붙들고 고민하고 다른 책도 읽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식적 가치라는 건 이제 그 대상이 뭐냐면 이제 내면성, 인간의 내면에 대한 내면의 구조, 내면의 작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내면과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서로 어떻게 내면들을 조율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게 인식론이 아니라 윤리학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를 배우게 되고 제 글로 한 단계 넘어서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제 독서 글쓰기의 본질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일 행복하게 글을 쓰는 경우는 시에 대해서 쓸 때. 그렇군요. 영화 오늘은 관객분들께 영화와 관련된 책을 선물로 주실 건데 그 영화 애정하는 취향 있으신가요? 뭐 뻔한 대답인데 저는 문학적인 영화에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런 요소들을 학생들은 갖고 되게 있는 재미없다 하지 않나요? 그 재미있어 해요. 예. 그런가요? 우리 솔직하게. 예, 재밌어 하고 수업 시간에도 가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보여주기도 하고 예. 자주 그렇군요. 보여주진 않지만 뭔가 이게 취향을
전염시키고 있는 듯한. 네, 학생들이 크게 호응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같이 좋아해준다는 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자던데요. 어떻게 된, 이 무슨 차이죠, 본질적으로? 그 혼자 보면 자는 영화도 여럿이 같이 보면은 그런가요? 못 자니까 그래서 그 기회에 같이 보는 거죠. 자면 창피하니까, 졸면 창피하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우리 글 얘기들만 하고 있죠? 좋아요. 더 물어봅시다, 그럼. 한 작품 혹은 한 평론의 글을 얼개를 짜고 완성하기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작업 시간을 요하세요? 뭐 길어지자면 끝도 없이 길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치지 언제나 않는 만족을 걸. 못 하니까. 근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는 너무 제가 미안한 사람들 얼굴이 많이 떠올라가지고 글을 늦게 해주는 바람에 피해를 아니 제가 많이 드리고 보니까. 싶은 질문을 조금 그럼 정확히 하면 생각의 시간과 직접 집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시간이 더 긴 편이신지 집필하면서 글이 나아가는 스타일이신지를 물어볼게요. 네, 그 질문이라면은 금방 답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생각이 정리되면 쓰시는군요. 그렇죠.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머릿속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배치까지 다 끝났을 때 이제 문장으로 옮기는 게 쓰는 거니까 그 쓰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거죠. 보통 다른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쓰면서 글이 막 전개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뭐 평론은 조금 성질이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논리를 아무래도 조금 더 구축해야 되니까. 작가님은 어떠세요, 정영준 작가님은? 소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럴 수 너무 있죠.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뭐 플롯을 갖고 써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요? 어떤 원리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제 저는 소설마다 다릅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그 의아하거나 실망감을 갖고 가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소설마다 소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기는 하지만 가공이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이 쓰고 싶으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어떤 장면이라든지 이야기의 정확한 전개로서 머릿속에 그렇게 떠오르는 소설은 최대한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는 구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야기는 별게 아닌데 어떤 감정이랄지 느낌의 문제 같은 부분들을 소설에서 인물이 많이 고민하는 그런 소설은 느낌의 문제를 언어로 바꿔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내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써가면서 뭐라고 해야 될지 그 싱크로율이라고 해야 될까? 내 느낌을 최대한 단어를 이렇게 조합하면서 맞추려고 한데 그게 맞으면 이를테면 음악으로 따지면 적절한 사운드 같은 일종의 조율 같은 것들을 언어랑 뭐 그래서 문체라고 하는 게 초반에 정해지면 그 사운드에 맞춰서 그러니까 앞과 뒤는 다른 느낌이지만 전체적인 사운드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네요. 네. 제 질문이 잘못됐던 걸로 하죠, 그러면. 근데 케바케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소설가 분께는 좀 질문을 다른 걸 드릴 걸 하는 생각이 답변을 드리면서 생각이 들었네요. 진짜 전 이것도 묻고 싶어요. 두 분은 글 쓰지 않으실 때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마감이나 뭐 이런 게 코앞에 있어서 책상 앞에 오롯이 붙어 있을 때가 아닌 진짜 자유 시간, 마감 막 끝내고 오늘 마감했다면 내일 이런 날 뭐 하세요? 그런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숨을 쉬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물리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끝났다는 정서적인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뭐 하세요, 그러면? 그 느낌이 들지 않으면 소설을 써보려고 애쓰면서 나머지 것들을 그러니까 자유시간이란 개념이 아니라 소설이 안 써지니까 뭘 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뭐 음악도 듣고 근데 대부분 그런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늘 소설은 겉보기에는 안 써져서 음악도 듣고 하지만 늘 중심에는 겉보기에는 가까운 사람들은 너는 진짜 뭐
그렇게 맨날 노냐 싶은데 그 억울한 말이고 야,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될까봐 음악도 좀 들어보고 산책도 좀 해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뭔가 글을 쓴다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하나의 물리적인 작업이 끝나는 과정이라기보다도 쓰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글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글들이 있고 또 어떤 글은 출간 앞둔 게 있으면 또 고쳐야 되는 글들이 있고 막 삼중으로 계속 쓸 것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 써졌다는 그 느낌은 끝났다는 느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괜찮을 것 같으면 금방 그 노는 걸 멈추고 글을 쓰려고 애쓰는 편이죠.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 뭘 하냐고 하니까 계속 글만 쓴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온몸이 소설인 정용근 글을 쓰려고 작가님. 합니다. 작가님 글을 쓰려고 모셔- 합니다. 네. 신영철 평론가님은 오늘 마감했어요. 내일 뭐 하세요? 책을 읽어야죠. 아, 네. 아 이거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닌가요? 재미없는 거 아는데 글을 쓸 때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은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동안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계속 읽기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읽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글을 쓰려면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그 여유를 좀 줘야 되는데 멍 때리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하잖아요. 예. 근데 비평가들이 대체로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읽을수록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계속 뭔가 읽을 거를 찾게 되고 게다가 스마트폰 때문에 예전에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탈 때도 금방 뭘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띄워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숙성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서 오히려 글이 좀 덜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예.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어서 요즘에 이렇게 조선대에서 팡팡 터지는군요. 문단으로 그죠? 학생들도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 하네요. 이런 질문 자주 사실 게스트분들한테 많이 드리는데요. 다 비슷한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책을 너무 사랑하시고 모두 읽는 일, 쓰는 일밖에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뭐 사실 답은 알고 있었지만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 역시 같은 답을 주셨네요. 두 분께 여러분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관객분들도 청취자분들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서 두 분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물론 뭐 수업 시간에도 하실 수 있지만 또 조금 특별한 자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질문을 주신 분들께 두 분의 사인본 책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거 물어봐도 되나요? 두 분? 뭐 그러겠죠. 아니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개인적인 게 무엇인지 잠깐 생각 중이었어요. 어떤 질문? 아 그런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옆 학교에서 소설 쓰고 있는 차유진이라고 합니다. 옆 학교는 어디죠? 광주대인가요? 네. 네. 그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질문을 드리세요? 정현준 소설가님한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설문상책도 재밌었지만 그 뒤에 작가님 인터뷰가 정말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글 쓰신 거나 인터뷰들 보면 되게 건강하게 소설을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늘 들어요. 어떤 자리에서 방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좋아하는 거에는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된다, 소설에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권태가 온다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좀 좌절감이 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소설가가 되어서도 분명히 올 텐데 끊임없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설을 다 끝내고도 어떤 잔여감들 그리고 소설에 둘러싸인 그런 기분에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힘을 낼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사랑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답을 해보면 일단 남의 사랑은 다 좋아 보이죠. 그걸 먼저 첫 번째 얘기해보고 싶고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이 사랑이 정말로 좋은가라는 확신은 느낌과 감각으로 많이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그 마땅히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 힘들죠. 그래서 만족감이 없고 특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소설을 쓰면 이것도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그런 걸 느낀다고 생각해요. 소설은 입술이 없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표현해 주지 않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걸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이렇게 응답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지 않으면 이제 반대로 이게 사랑이 아닌가 혹은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좋아하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듯이 감각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어떤 의지 혹은 패턴 어떤 삶의 어떤 습관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낡은 비유지만 막 처음에는 서로 막 뜨거운 열정이 있다지만 나중에 오래 연애하고 심지어 결혼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것이 사라졌다고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믿진 않잖아요. 도리어 그런 감각이 사라져도 더 많이 알게 된 것들 때문에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알게 된 것들이 연수가 쌓여서 더 깊이 이해되는 것도 있고 그게 때로는 처음보다 재미는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느끼는 어떤 그 감각이 강렬하고 굉장히 나를 설레게 하고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지 그런 것들이 사라져 갈 때는 그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훨씬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더 잘 쓰고 있는 상태니까 다만 그때마다 나한테 원하는 만큼의 감각의 그 강도와 세기가 없을 뿐인데 그때 그냥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좋아하는 것들이 계속 좋으면 그것에서 좀 비참하고 짜증나더라도 못 벗어나듯이 아마 정말 좋아한다면 계속 쓰게 될 겁니다. 그럴 거면 또 권태기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해도 좋은 날도 오고 이러니까 그냥 너무 그 느낌에 의지하지 말고 어떤 그냥 함께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냥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쓰는 존재가 되고 그냥 나는 그냥 소설 쓰는 사람이 되고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처음이 자기가 변했다고 느끼는 것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역시 건강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영철 평론가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있으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제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제가 올해 69입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주로 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신영철 평론가님 말씀 중에 제가 좀 물어볼 말이 좀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작가가 되기 위해서 시를 써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당선되지를 않아서 글을 포기를 했다. 그래서 평론 쪽으로 돌렸다 했는데 그 말씀에 저는 상당히 좀 아쉬울 뿐만 아니라 조금 서글픔을 가졌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래 행정을 한 40여 년 한 사람 중인데 행정을 하면서 한 20여 년 전에 아동문학으로 등단을 하고 현재는 시 수필을 좀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를 어떤 종합문예지라든지 언론사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만이 작가로 인정해주고 또 학교에서 그걸 가산점을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글이라는 것은 그 등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글을 써서 모든 독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이 좋고 읽어주고 나의 삶에 보탬이 되면은 그것은 글이 되고 작가가 되는 것이지 꼭 공모를 해서 아니면 문예지에 등단을 해야만이 작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는 나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가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아까 공모에 안 돼서 글 쓰는 것을 포기하고 평론가로 돌렸다. 그러면 공모나 아까 등단이 안 되면 작가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평론가님께서 비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는 걸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공모를 냈는데 뭐 떨어져서 포기했다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의 열정이 시에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돌려서 말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평론가로서의 자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라서 뭐 공모에 내서 1년 내고 떨어지면 포기해야지 뭐 이런 걸 권유하는 뜻으로 드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등단 제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제 논의들이 있죠. 근데 예전하고 지금 또 상황이 좀 달라져서 예전에는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매체라는 게 제한돼 있었으니까 그 매체에다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여하튼 선별해서 글을 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선별을 해야 되는 거면 공적인 어떤 검증 과정을 다 같이 거치자. 왜냐하면 그 무슨 부정청탁 이런 거랑 달라가지고 심사를 하고 당선을 시키면 글을 공개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밀실 뭐 이런 게 아니라 공개를 통해서 공개 심사를 통해서 다 같이 그 어떤 자격을 함께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또 정당성이 있고 어떤 부정이 생길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1인 1미디어 시대니까 뭐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글을 쓰는 사람은 다 작가가 될 자격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매체가 없어서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 매체가 생겼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근데 그 상황 안에서 또 더 잘 쓰는 사람과 덜 잘 쓰는 사람이 나눠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평가들이 갈라지고 누구는 더 인정받고 덜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려하면서 질문하신 그 취지, 그러니까 등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단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매체 환경의 변화도 거기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또 변하지 않고 남아 있을 거다. 그건 이제 좋은 글과 덜 좋은 글의 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남을 거다. 그러니까 글쎄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짧게 얘기하려니까 더 힘듭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고 또 답변도 어려운 실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다른 장에서 더 공론화해야 할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질문 그리고 답변 주고받고 싶은데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마음과 같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얼마 안 남은 2017년의 계획이랄까, 뭐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이랄까 이렇게 뭐 섞어서 마지막 멘트 한 마디씩 해주시는 걸로 오늘 이 시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고요. 네. 왜 좋았냐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작가라는 게 이 직업도 아니고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 일인 것 같고 제 생각은.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힘든 거는 이런 걸 누군가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것도 없고 그런 주변 사람 없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고 이런 자리가 있으면 사실은 많이 말하고 싶고 저에게 가장 많은 어떤 중요를 저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나게 말할 수 있고 또 이 말이 또 저에게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서 기분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다들 마치 전도하듯이 저는 이 세계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논의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제가 체감하는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문학을 좋아하고 이런 독후감들을 서로 많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더 오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신영철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영준 작가가 재밌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재미없게 다시 깔아가지고 이걸 반복한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저 뭐 계획은
지금 몇 년째 그 목차만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있는 저의 다음 책을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년에는 꼭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에 만약에 책을 안 내시면 다시 한번 문장의 소리에 모셔서 페널티를 주는 네. 방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텐데 뭔가 문학에 관심이 있고 문학과 관련된 좀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은준 작가님은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대답이 좀 좋은 대답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이럴 때는 그냥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좋겠다 싶은데 이성복 시인의 산문집 최근 한 2, 3년 전에 이제 산문집이 3권짜리 세트가 2개가 나왔거든요. 문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이야기가 아마 저는 거기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성복 선생님의 산문집을 읽어보시면 혹시 오늘 저한테 기대하셨을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감명 깊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론가니까 책 추천을 하는 게 어울릴 것 같네요. 그죠? 네. 원래 작가님의 목소리로 글을 한 대목 읽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낭독을 하나요? 책 말고 가능할까요? 예. 조금 줄여서 줄여서 예. 할까요? 저는 못하는 건 줄 알고 지금 죄송해요. 예. 오늘 클로징은 신영철 작가님의 낭독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철 작가님의 어떤 글인가요? 제가 작년에 한겨레 연재했던 그 연재물의 마지막 회인데 시에 대한 얘기예요.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럴 때 인용하기 좋은 것은 역시 그래 그 무렵이었다. 시가 날 찾아왔다로 시작되는 파블로 네루다의 작품 시이겠고 나 역시 이 시를 좋아하지만 이 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다정한 신비주의까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시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신비주의도 품고 있지 않다. 아니 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아는 훌륭한 시인들은 타고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저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필사적인 노력에 신비로운 것이라고는 없다. 노력이란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하는 처절한 세속의 일이다. 조금도 신비롭지 않은 그 노동이 멈추는 순간 이미 발생한 시인도 함께 소멸된다. 내가 존경하는 시인들은 어떤 식으로건 존재에 대한 폭력과 싸운다. 특히 언어와 함께 그러기를 원한다. 그들은 극소량의 폭력성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언어에 도달하여 그로써 세계의 폭력성을 드러내려고 한다. 자주 오해되지만 그런 비폭력적인 언어의 상태가 순한 단어와 예쁜 표현들로 달성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떤 시선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시선을 가능케 하는 어떤 자리에 설 때 생겨난다. 그리고 그럴 때 시인은 발생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오어의 재미있는 보고에 따르면 어떤 임의의 X에 대해 나는 X를 좋아한다. 나는 X를 사랑한다. 의 구글 검색 결과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좋아한다가 사랑한다보다 더 많다고 한다. 예컨대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가 나는 음악을 사랑한다에 비해 3배나 많다는 것. 그 X의 자리에 영화, 미국, 맥주 등등을 넣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만은 결과가 반대여서 시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2배 더 많다고 한다. 왜일까? 나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훌륭한 시를 읽을 때 나는 바로 그런 기분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자리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도 처음으로 문장의 소리라는 이 존재를 알게 돼가지고 팟캐스트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직접 보니까 또 상당히 작가님들이시잖아요. 또 평론가님도 계셨고. 그래서 말이란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공간에 초대가 되었는데요. 네. 네, 처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유쾌한 위로를 건네는 그렇죠. 그런 모토로 활동을 네. 하고 있어요. 까불이들인데 오늘 굉장히 그 품위 있으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이렇게 품위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요. 성실한 흔적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막 네. 밝고 이러니까 더 그래요. 얼굴들이 너무 잘 보이고. 이따 공연 끝나고 저희도 상추김밥 먹으러. 네, 성실한 흔적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나쳤지 알면서도 참았었지 아직도 그렇게 살아. 땡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굴로 노래하는 가수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공간이 굉장히 건조한 관계로 중간에 숨이 막혔는데 잘 살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광주에서 이제 내년이 되면 9년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 벌써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문학에 매진하시다 보니까는 텔레비전을 많이 안 보셨나 보네요. 제가 가끔 나왔거든요. 아주 가끔 JTBC 이런데 막 진짜요, 이건 네. 진짜요. 항복판에 막 얼굴 이렇게 나오고 촛불 막 제가 또 그런 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또 그런 장소에서 저희를 불러주시면 진짜 너무 막 물 만난 물고기 같은 거죠. 왜냐면 개구리인데 우리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고 그런 데 가면은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단.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러 가지 곡들을 준비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만든 노래는 자기만 부르자.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그러니까 개인주의 사상을 가지고 네. 있는 잘 표현을 못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겠는데 그게 거기까지 선이 딱 있고 넘어오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네 노래 네가 부르고 내 노래는 내가 부르자. 조력자. 하지만 편곡은 다 같이 해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있는 노래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요. 글 쓰는 것도 그렇지만 노래를 만들고 곡을 쓰는 것도 약간의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술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가 봐요. 그럼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방금 전에 이렇게 이제 라디오 하는 걸 이제 저도 들었는데 굉장히 오늘 배운 게 많았습니다. 뭘 배웠는데요? 못을 빼자. 멋을 빼자? 못을 빼자. 맞아요. 저희가 좀 이런 식입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쓰고자 준비했습니다.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원, 투,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너에게 이 순간이 노래가 너에게 닿기를. 반갑습니다. 저희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2017년의 목표는 앨범이 나오는 것이었는데 17년 되자마자 1월에 EP 앨범이 나와가지고 목표를 큰 달성해버렸네요.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네. 네, 저희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저작권료를 받잖아요. 음악을 스트리밍을 한번 하면은 0.6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0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00원인가? 네, 100원 어쨌든 정도 100원대가 떨어진다고 돼요. 그래서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이렇게 지금도 빛나고 있지만 아직 엄청나게 빛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받고 살고 있는데 그게 막 5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저번에 한번.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얼마나 어찌나 놀랬던지 그 3만 명 넘게 저희 음악을. 네, 네. 그래서 막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저기 막 자랑을 치고 난리를 쳤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5만 원이 3만 원이 되고 또 네. 3만 원이 만 원이 되고 최근에 네. 5,500원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네. 행복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30대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요. 그래서 나중에 늙으면 젊은 시절을 추억할 때, 회상할 때 지금 이때부터가 기억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젊으시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부터 막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이 너무 많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 표정들을 보면 그냥 말하고 싶은 표정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말을 많이 하고 싶은 표정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노래를 또 들려드릴게요. 또 제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이번에는 바람결에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들려드릴게요. 바람이 좋아서 마음을 걸러내요. 바람결에 날려보내리. 바람이 좋아서 마음을 걸러내요. 바람결에 날려보내리.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바람결에라는 노래였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곡에서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그렇죠? 네, 이렇게 노래 듣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창작물을 보는 것이 이렇게 빠릅니다. 저희가 막 웹툰 보잖아요. 누군가 엄청나게 막 내내 막 고민해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순식간에 보잖아요. 한 몇 분 안에, 한 1, 2분이면 왜 이렇게 짧게 그린 거야? 이번에는 막 이러고. 근데 노래나 뭐 글이나 이런 것도 순식간에 익힌다는 거는 저는 그건 좋은 거라고 봐요. 마음에 쏙쏙 와닿으니까 헐 이러면서 끝까지 대박. 한숨에 딱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래하는 이것도 막 되게 빨리 시간이 지나갔다고 생각 들으면 우린 잘한 거겠죠. 네. 그래서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다음 곡도 조금 너무나 잔잔한 곡인데요. 네. 그 이정선 선생님의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주 부르고 있는 다른 사람 노래입니다. 외로운가 봐요, 다들. 사람들이. 외롭죠. 가을에서. 인간은 본디 외롭게 태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비혼주의입니다. 네. 아이고 너무 이게 말 많이 했으니까 네 조용히 노래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네. 왜 팀 이름을 우물한 개구리로 지었죠?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활동한 지 이제 9년 차가 됐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이 좋아서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한국이
전 지구상에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요만해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나라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전 우주를 보면은 우리는 어차피 먼지잖아요. 네. 우리가 죽으면 뭐가 될지 다시 태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저희는 그냥 우물 안이 좋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잘 통하는 개구리들과 그다음 우리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나오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왜냐하면 우물 밖 개구리로 짓던가 아니면 개구리는 좀 그러니까 두꺼비 어때? 하면서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물한 두꺼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네, 이제 저희 우물안 개구리는 마지막 곡을 불러드리고 이 자리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제 이 극장 밖을 나서면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목은 광주의 밤입니다. 제가 매년 5월마다 광주에 대한 노래를 하나씩 쓰자 이렇게 작년부터 결심해가지고요. 이제 2개가 써져 있는데 한 곡은 아직 그 음원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노래는 음원으로 나와 있는 노래인데요. 아마 후렴 부분도 같이 따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밤밤밤밤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뮤지션들이 가장 그 기분이 좋을 때가 어떨 때인지 아세요? 그렇죠. 떼창할 때. 우리 모두 한 목소리가 돼서 같이 부를 때. 지금 여기 한 250명 정도 계신데, 네, 250명의 함성이 한 2,500명이 될 때까지 이제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저희는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앞으로 길 가다가 만나면요 엉덩이 이렇게 한 대 딱 치시면서 반갑다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그러시냐고 네. 하면서 사인도 해드리고 맞아요. 뭐 하여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드릴게요. 저희는 막 네. 그 초상권에 있는 그런 팀이 아니어가지고 막 찍으셔도 되고요. 네. 웬만하면은 제가 멜로디언을 불고 있지 않을 때 찍어주시면 이게 사진이 막 네. 보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부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상해요. 항상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버겁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약간 연주하고 있는 느낌을 이렇게 막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댓글을 달아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선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광주의 밤 불러드리고요.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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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추운 겨울을 지나 선명한 5월의 태양이 감사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오늘 광주편을 마지막으로 2017년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 특집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강원, 제주, 광주까지 사계절을 바지런히 움직이다 보니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입니다. 돌이켜보니 각 지역마다 찾아주시고 저희를 또 반갑게 맞아주신 청취자분들이 긴 여운으로 남습니다. 따뜻한 시간을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DJ 김진여였습니다.